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처럼 이제 직류기를 가지고 한쪽은 발전기에 관련되는 식, 한쪽은 전동기에 관련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발전기는 여기 제네다가 있으면은 제네다에서 그 모다까지, 부하까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어떤 전압이 나오면은, 이 전압에서 여기에 선로 저항이라든지 여기에 뭐 브러시 저항이라든지 여기 열손실이라든지 여기에 손실을 빼는 거예요. 손실에 의한 전압 강화. 강화 빼면은 이게 단자 전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되는 거지. 발전기 쪽에서는 발전기 쪽에서 수식은 다 이렇게 돼 있고 전동기 쪽에서는 V로 하면은 발전기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관련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더하는 부분이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 유도기, 직류기가 가고, 이제 유도기로 넘어가면서 유도기에서 이제 이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압기를 좀 이해하면 아주 손 씻고, 왜냐하면 전기형 유도기가 변압기고 회전형 유도기가 유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등가 회로는 거의 비슷하다.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눠놓고 쭉 가보면 이것도 아주 이해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그림들을 이해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몇 개를 좀 셋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건소형 유도전동기와 그 유도전동기의 비례추위 곡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유도전동기에 비례추위라는 게 있어요? 유도전동기에 비례추위라는 거를 적용하는 거 들어본 적 있냐고. 근데 비례추위라는 것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용어가 나오면 비례추위라는 거는 건선형 유도전동기에만 해당이 되거든. 유도전동기에는 비례추위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부터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탁 내면은 그게 이제 함정이지. 함정인데 뭐 이제 막 다살다살 외워서 공부한 사람들은 막 유도전동기에 막 비례추위 이렇고 막 거짓말을 막 쓰지. 그 다음에 건선형 이제 유도전동기는 이제 확실히 안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다 이제 유도전동기는 비례추위를 할 수 없고 이건 곡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거면 이건 모르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곡선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동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동력 계산,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힘의 팩터에 대한 토르크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만 쭉 나오니까 이건 한 장으로도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마 명심보감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집에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전에 제가 하숙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취를 했는데 이제 책을 집에서 한 2트럭분 갖다 놨어요. 그 자취방이 다 책이야. 그냥 이렇게 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빈 공간에다가 이런 걸 다 붙여놓고 이렇게. 이게 한 장이라도 딱 서머라이즈가 된다. 그럼 왜냐면 사람은 계속 잊어버리니까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먹으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리마인드를 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출근할 때 보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붙여놓은 게 한두 개인가 하다 보면 그 다 된 거는 이제 띄고 여기서 뭐 공간이 없으면 안 되면 띄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자료다 이게 굉장히 하나로다가 딱 정리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 책의 뒤에 있어요 뒤에. 근데 제가 이걸 앞에다 전달한 이유는 이렇게 수식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뭐 복잡한 수식이 없어요. 보면은 아주 쉬워. 지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봐요. 이제 그러면 이 책이 여기 이제 이 페이지는 이 책의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여기서 지금 대학교 나오고 기술사 볼 정도면은 지금 뭐 여기서 전기 전문대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만 해. 그럼 모든 것은 발전기로부터 시작을 해. 발전기에서 전원이 나와가지고, 전압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소모하는 쪽이 전동기예요. 그래서 항상 발전기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전동기는 나중이기 때문에, 뭐 왼손잡이는 왼손이 먼저겠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전동기는 프레밍의 왼손 법칙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저기는 그냥 쉽게 FBI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FBI, 그러니까 힘과 자속과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이쪽도 FBI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 전동기는 왼손 법칙, 그 다음에 이 순서는 FBI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속을 어느 방향으로 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자속을 이 방향으로 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토르크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그러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토르크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자속의 이런 방향과 전류의 이런 방향으로다가 전압과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소모하는 것은 반대로 다 소모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해요. 그 뭐 일반적인 아주, 그리고 전압에 대한 뭐 EV에 여기는 VBL로 얘기를 했는데, 운동의 방향, 이걸 F로 얘기할 수 있고, VBL, 이거 뭐 똑같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동기는 반대 방향으로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운동 토르크를 얻는 거예요. 뭐 다시 이걸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직류 전동기는 우리가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바깥에 NS를 걸고 이쪽에 안에다가 NS를 줘가지고 서로 밀어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밀어서 돌아가고 이거 바꿔주고 또 밀어서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도 전원이 일단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슬림링이 존재를 해야 돼. 안쪽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흑연을 쓴다. 그래서 그 흑연 소자는 이 브러쉬는 흑연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도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강도가 더 강해져. 그래서 전원의 컨덕티비티는 거의 99.9%고 이게 구리 같은 경우를 구리하고 이렇게 같이 마찰을 해버리면 이쪽 브러쉬 쪽에 그 구리 쪽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열을 감산하기 위해서 좀 이걸 중간중간을 다 비워놨기 때문에 열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이쪽은 만약에 항상 100%가 이제 닿아서 발열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보이는 거지. 실무에 대한 얘기가 기술사 쪽은 거의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계산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 저 회로 이론 뭐 계산 문제 뭐 최대 조건 이런 거 한 문제 정도가 딱 나오는데 안 나왔는데 100% 실무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실무가 안 되신 분들은 저걸 쓰는데 만약에 수식이 자신 있으면 수식 몇 개 쓰다 말아요. 이런 것들은 뭐 수식 몇 개 쓰다 마는 거야.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왜냐면 이 구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기술사가 되려면은요, 정말 되려면 저 모타 수리하는 데 가가지고요, 그 DC 모타 다 고장난 거 좀 주세요. 그래 놔놓고 유도전동기도 고장난 고소형 유도전동기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보고 말이에요. 이게 착 보고 야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실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기술사 공부할 때 그 엘리베이터의 구동, 작동, 세이프티 밸브 이런 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그거 지금 경찰청 엘리베이터 준공할 때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이제, 그 케이지 설치해가지고 조금씩 올려가면서 뭐 리미트 스위치 조정하고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직접 내가 감독하려고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니까 타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헬멧 쓰고 들어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게 1차 세이프티 밸브냐, 이게 스리브냐, 이게 균형추냐, 예? 제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예? 딱, 예?
그래야 내가 만약에 그때 강의를 해도, 아, 저 양반은 진짜 저거 보고서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기술사들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매번 웬만하면 그것들을 가서 직접 실제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 응? 그 직류 유도전동기, 직류 발전기의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E는, K, phi, N. 이거는 이제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K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수식에 보면 A분의 P에 phi 빠지고 G. 60분의 1. phi, N. 그러면 이거를 K로 놓은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N으로 하면 여기서 그러면 이 회전수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회전수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전압을 조작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자속을 조작하면 된다. 그 다음에 K값을 조작하면 이 회전수는 조작이 된다. 이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압 조정 많이 해. 자속을 조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자속을 조정하는 건 안 해. 보통. 이걸 자속을 조작해가지고 이 회전수를 조작하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not easy.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로 가죠. 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병렬 권선을 갖다가 어떻게 잡냐? 피치를 어떻게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놔놓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고정으로만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제 또 이건 이렇게 되냐? 이게 이제 전동기 쪽으로 보면 2에다가 마이너스 단자 전압이니까 여기서 뭐 IA, RA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고 이거를 조정하고 이거를 조정하고 요거에서는 좀 이거는 왜냐면 전동기를 고속으로 만들 거냐 저속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피치를 막 감는 거에 대한 구정 형태로만 좀 이건 약간 많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하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픽스로 조정을 해놓고 이 위에 상단을 가지고 이 속도를 흔든다고. 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면 외우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해. 탁 이해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외우는 걸 최소화시키면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답안지에 끄집어 나올 때 실제 달달달 외워서는 그걸 상당히 메모리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도 이제 왜냐면 직권이 있고 분권이 있고 파권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예? 이제 전동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직류 발전기는 보통 단자 전압에 여기에 이제 선로 저항에 대한 부분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전기자 연료하고 여기 브러쉬의 저항에 그 전압이 걸리는 부분들, 이 부분만 빠지고 나면 여기에 2에다가 더해주면 전체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 나오는 전압은 여기 출력 전압, 만들어지는 전압에서
중간중간에 전압가가 생긴 부분을 다 뺀 나머지가 이쪽 출력단으로다가 가는 거지. 이 전동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직권으로 갈 거냐 분권으로 갈 거냐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회전 속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내가 아까 회전 속도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직류 전동기는 이제 조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표시를 그렇게 안 해놨는데 직권 전동기는 지금 그 기동 저항기로다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이 2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일리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 입력 전압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이 RA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수를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지. 에? 그리고 이제 타려 전동기는 바깥에 외부에 그 여자 코일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그 기동군성 저항기 가지고 기동 저항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타려 전동기나 분권 전동기는 상당히 용량이 커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 전동기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또 직권 전동기는 위험이 무부하가 되면서 전류가 인풋가 되면서 무부하가 되면은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벨트 콤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부하가 계속 돌다가 부하가 없어지면은 이게 그냥 엄청난 속도 상승이 돼가지고 벨트가 풀려나간다든지 끊어지는데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안정적인 부하가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인 저기를 하려면은 실제 타려, 그 분권으로다가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동기의 그 용량이 굉장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될 때 되게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입력 전압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 이 분권에 지금, 그 타려 전동기처럼 바깥에, 외부 입력 여자시키는 부분에 대한 기동 보상기를 가지고 하는 방법, 또 이제 분권에서는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던 요 부분을 갖다가 이게 지금 이쪽 옆으로다가 병렬 회로다가 분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수직적으로다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비례를 하지 않고 약간 되게 눕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부하 전류하고 회전수하고 같이 비례를 해가지고 볼 수 있고, 이 복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점에서 수렴하면서 양쪽으로다가 아주 미미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하가 많든, 부하 전류가 크든, 전압이 크든,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하가 직권 전동인데도 어떤 토르크의 영향이라든지 속도의 영향이 그냥 거의 변화가 없기를 원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야. 지금 이제 여기는 왜 시험 문제에 그럼 직류 전동기는 안 나오냐. 지금은 그전에는 그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에 직류 전동기가 어디 있었어요? 에? 건물에 직류 전동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건축물에 직류 전동기 쓰는 게 어디야? 엘리베이터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쓰는 직류 전동기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 가지고 전부 다 속도 제어가 가능하니까 직류 전동기가 없어지거든요. 왜 없어질까요? 직류 전동기가 왜 없어져요? 교류에서 직류를 가지고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 컨버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 일단, 지금 교류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었잖아. 일단 직류로 일단 변환을 어떻게든지 시키든지 MG 세트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해가지고 변환을 시켜야 되잖아. 그냥 MG 세트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으면은 DC 제네다를 놓고
이 DC 제너에다가 AC 모터를 샤프트로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한 프레임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전기적으로 DC 모터를 돌려준 거지.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단 거예요. 여기는 3상 AC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AC가 들어가니까 이거 돌려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AC를, 이거 속도 조절해가지고 이거 조금 늦게 돌리면은, 여기서 늦게 들어가고 이걸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구동 조작 코일들을 놔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MZ를 가지고 DC 모델을 썼는데, 이 AC에서 DC로 가지 못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잖아. 중간에 한번 저기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바로 그냥 다, 이게 AC로 갈 수 있으면 저 구조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요새 MZ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서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 응용은 뭐 DC 전동기, 뭐 대형 DC 전동기, 유전동기 뭐 다 나오는 거지만 건축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DC 전동기를 내는 건 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지. 그 대신 우리가 이쪽에 AC 유전동기를 알기 위해서 그냥 이해할 뿐이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만약에 혹시 직류전동기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까 그 K5의 식만 하나 나오면, 이걸 가지고, 왜냐면 이 소자를 갖다가 바깥에다가 직병로로다가 회로로다가 해가지고 구성을 회로를 달리는 거라. 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여기서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그냥 그림 이전에 일단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꼭 아시고 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이 NS를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 코일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게 이쪽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NS 흑이 만들어졌죠? 그럼 자속이 앵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 이게 이 직선으로 가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직선으로 가는 거는 이 브러쉬에다가 전압을 인가를 안 했을 때야. 전압을 인가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DC 전압이 또 인가가 됩니다. DC 전압이 인가돼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원통이 있으면 이렇게 감아준 거야. 감아주니까 여기에 이제 NS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자속이 이쪽다 이 위로다가 밀려 이렇게 미는 자속 방향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는 자속이 없을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지만 이게 밀기 때문에 합성이 돼가지고 찌그러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그러니까 중심축이, 이게 이럴 때는 중심축이 여기 센터 딱 와 있는데 중심축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게 자속이 많을 때, 자속이 적을 때, 중심축이 이동을 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 부분에 대한 요 중심축이 이동하는 부분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상권선을, 이 축을 강제로 이쪽으로다가 셋업을 시키도록 만드는 보상권선들을 여기다가 다시 몇 개를 더 집어넣으면은 이 축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왜냐면 이게 왜 어디서 여기서 필요하냐면 DC 전동기에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동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 전기자 반작용이 유도전동기에 해당이 되냐고요. 전기자 반작용은 이건 DC 전동기에서만 해당이 돼. 유전동기에 해당이 안 돼. 근데 지금 내 얘기한 대로 유전동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게 유도전동기에는 해당이 안 돼. 근데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동기전동기에 해당이 돼.
왜? 동기 전동기는 뭐예요? DC 전동기 플러스 유도 전동기입니다. 에? 지금 DC 전동, 이 동기 전동기는 DC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를 합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네. 그래서 직류 발전기, 여자 코일을 바깥에 놓는 경우, 분권을 놓는 경우, 그 브러쉬하고 같이 일직선으로 놓는 경우, 그 이제 유도운동기는 제가 이제 그 스립 링을 가지고 그 전에 저 강의할 때 했죠. 아라고 원판을 가지고 가는데 이 스립이 존재하는 거는 반드시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이 바깥에 이 자석이 끊고 나가는 앞에 것과 뒤 것의 자석의 숫자가 다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FBI로 발생되는 힘의 팩터가 그 앞범 점과 뒷점이 다르고 뒷점이 적으니까 앞에를 쫓아가는 거니까 이게 깨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스립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앞차에서 뒷차를 끌고 가는데 적당한 텐션으로다가 끌고 가는 게 가장 좋게 끌고 가는 거고, 너무 멀어지면 끊어져 버리고, 너무 가까우면 거의 속도 차이가 안 나니까 끄는 힘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판으로 만들고 이걸 회전 자석을 바깥에 회전 자석으로 만드는 거지. 네? 이 아라고 원판은 뭐예요? 안에, 유도운동기면 안에 로타죠, 로타. 그리고 바깥에 회전 자석을 영구 자석이 아닌 삼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잡아 돌려주는 거지. 건선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 로타가 그걸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 고정자 건선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유도운동기는 이제 그 스립이 존재를 해야,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발전기에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전동기예요. 이게 전동기라고. 전동기에 이게 여자 회로를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전동기에 여자 회로를, 이 임피던스 회로를 그냥 등가를 시키면 이게 단순하게 볼 수 있어.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여기 발전기야. 발전기고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하나로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보면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 선로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X값이야. 여기 여자 회로야. 그 다음에 여기 2차에 뭐 조작, 그 전동기에 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지금 보세요.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지금 유도운동기는 다 속도 제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코프를 맞춰놔야 돼. 공부하는 방법은 전부 다 속도 제어야. 부하에 대한 속도 제어 아니에요. 뭐, 그것이 모터가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좌우지간 속도 제어인데,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주파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폴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폴을 조정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폴에서 4, 뭐 이렇게 8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니까 대개 주파수 조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전원에서 입력 전압에 공급되는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 여기 쭉 이제 등가야를 그리면은 여기에가 이제 이 R2를 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조정은 가능하다. 어떤 뜻이 있는지 오늘 이제 보고, 여기에서 이제 입력 그 시동 저항기를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전동기는 타겟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리고 건축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야? 유도운동기. 건선형은 아주 대용량 프린트에서 많이 쓰거든. 그러면 건축물에서 이렇게 디파인을 해보면 딱 스코프가 유도운동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얘의 속도다. 그럼 속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게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요새는
전력전자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사이클 컨버터니 뭐 이런 PWM 방법, PAM 방법을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니까 그걸 이제 들여다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유도운동기하고 변압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유도 변압기는 이 변압기의 부하가 항상 변하죠. 그죠? 그리고 수립이라는 것이 없고 뭐가 변해? 부하가 일단 그 역률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전압이 조금씩 이것이 2차가 변한다는 거하고 이 전동기는 2차의 이 축에 걸리는 저항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다르지. 그러니까 등가위를 그릴 때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에 저 변압기는 컨덕턴스, 요 G0, Y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다 넣어놓고 여기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하에 R값과 X값을 넣었지.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전동기는 여기다가 스릴보다 구현해가지고 이 속도가 변하면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 전동기하고 변압기가 다른 거야. 유전동기하고 변압기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유전동기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전동기를 왜 많이 쓰냐? 구조가 간단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험 문제에 그 축제위원이 그것도 물어봤어요. 이 옛날에 관연도의 시험 축제 문제, 이게 그 면접 문제예요. 이렇게 앉아있잖아. 유도운동기가 물에 잠겼어요. 장마로. 그러다 물이 나갔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전동기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졌어. 그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거기는 답변 하나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넌 모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 그걸 씻혀서 물에 씻혀가지고 분해를 해서 일단 뭐 고정자 권선에 그 다음에 뭐 로타에 뭐 흙이 많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껴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어때? 절연 내력 회복을 해야 되니까 전구나 이런 걸 놔가지고 말려야지. 예? 싹 말려서 메가 테스트를 하면 저희가 나오고 베어링 같은 데에 물이 찼었으니까 그 베어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기름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고 다시 조립을 해. 다시 쓰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가 간단하고 그렇게 어떤 학주권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학주권에 먼지가 많이 나든 뭐하든 아무 관계없어. 그 다음에 이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유지보수하는데 시간이 불필요한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구조가 간단하고 어떤 학종권에서도 쓰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유도동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유동기 잘 말씀하셨는데 권선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 물어보면서 주주주 나오면 다 안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 스코프는 여기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건축전기 설비는 유전동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요. 전동기가 이렇게 책이 있어. 이렇게 두세 권이. 그럼 그걸 그냥 똑같은 분량을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딱 공부를 하는데 진짜 시험 문제가 어디 나올 거냐. 타깃이 유전동기야. 유전동기 타깃이 어디냐. 속도 제어다. 고효율이다. 이거 세 개만 딱 잡으면 돼. 예? 그리고서 연결되면 거기에 건선형 유전동기하고 유전동기. 그 다음에 조금 동기전동기. 요 정도로만 이렇게 딱 보시면 근데 그거를 그냥 직류기도 그냥 한 달 내내 파고 그 다음에 또 동기기도 한 달 내내 파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 시험 아주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그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불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지. 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겟을 그렇게 잡으면 돼. 그러면은 자 봐요. 내가 쭉 얘기했지. 접지 문제, 단락전류 문제, 아주 그냥 깊게 팔게. 네? 그 다음에 싱글 다이어그램을 쫙 디자인하고 딱 변압기 용량 딱딱 잡고 말이야. 간선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원라인 다이어그램을 딱 어프로치 하는 방법. 그래서 조명. 몇 개 안 되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나누고 가면 그거 아주 쉽게 가죠. 그리고 이제 원선도 시험 문제가 각각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걸 갖다가 등가를 지금 여자 코일에 대한 여자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쪽에다 치환을 시켜가지고 2차에다 치환을 시켜가지고 덮어 씌우면은 요렇게 이제 요렇게 치환이 돼요. 그래서 이걸 원선도를 그리면 이 원선도는 이 뒤에 원선도는 어떤 그림이냐면 자 변압기 보세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 그 여기 발전소에서 보내면 여기에 변압기 1차 코일이야. 이게 2차 코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부하야. 그러면 어디 돼요? 이 변압기의 1차 전압은 V1 여기야.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R1과 XL의 이 선로 저항에 전압 강화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 R값과 X값에다가 I를 곱하겠지. 곱해서 X값과 R값의 G값의 그 역류 관계로 이렇게 팩터가 나타날 테니까 여기서 IR 요걸 빼주면은 요 전압 강화 요걸 빼주면은 실제 여기 2차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요 2차에 걸리는 전압 요거는 지금 생략을 한 겁니다. 요거만 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E2는 요거가 걸리겠지. 그러면 이거에 반대쪽의 극성이 E2가 걸리는 거예요. 이걸 V1, E1이라고 했네. 그러면 E1이 여기 걸리면 반대쪽에 이쪽에 E2가 생기면 이것이 만약에 1000V면은 이게 1000V면은 이쪽도 1000V가 생기겠죠. 그죠? 손실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에 건선에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만큼을 또 빼줘야지, 이게. 전압가가 된 만큼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넘어가면서 여기에 1000V가 아니라 약 980이면 요게 어떻게 돼? 이 매그니튜드 크기가 이게 1000이면 여기는 980 이렇게 찍겠죠, 그죠? E2가. 그래가지고 요 E2에서 이 부하단의 R과 X값에 대한 요 역률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압가를 요걸 빼고 나머지 요거 뺀 나머지가 이 V2로 걸린 거니까 여기 단자 전압이 이 V2로 된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 V1이 이 V2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중간에 과정에 요거 가기까지 IR 값과 IX 값에 대한 이런 팩터 값을 그리면은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유전동기도 똑같이 변압기와 똑같이 원선도를 그리는 게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전동기의 출력과 토르크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잘 보실 거는 보시면은 출력은 각속도에다가 토르크를 곱하죠. 요걸 이제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동기 각속도에서 실제 스림만큼을 빼준 것에 토르크를 곱한 것이 실제 출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제로는 4파이 F의 P다. 여기 앞에 부분 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 넣으면 되죠. 오메가 제로는 4파이 FP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요 식을 여기 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 이 식을 전개하는 시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I2가 값이 되는데 여기에 출력 PW를 갖다가 수식을 전개하고 설명해라.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면서 그 내용만 의미만 쭉 보시면 돼. 그렇죠? 예, 비례주의가 나오는데 여기 이 책이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권선형 유전동기죠, 이건. 자, 보시면 유전동기는 2차에 저항이 없어요. 바깥에 유전동기에 고정자 권선이 있고 안에 로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베어링만 걸려 있지. 일반 저기는 베어링만 걸려 있지. 이 2차 권선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뭐 저항보다 넣는다든지 이게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권선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없으면 여기 건선이 감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그 건선에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유도운동기 2차 건선에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들 유도운동기 빼내고 그 건선 타거나 이러면 이렇게 빼내면 안에 로타에 뭐 구소강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소강판이 쭉 있다가 거기 쫙 이렇게 건선이 감겨져 있다고. 건선이 감겨져 있다는 거는 저항이 있죠.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저항을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죠. 그죠? 그 저항은 전동기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순간 결정이 돼가지고 평생 폐기 처분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저항을 뺀다. 저항을 뺐잖아.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스립 링을 달아야 되겠지? 그래야 로타를 돌아가는 거에서 빼오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서 이제 전동기로 저항으로 다 제어하잖아. 얼마나 커야 제어를 해. 여기에 전류까지도 제어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전동기 용량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아시겠어요? 100마력, 200마력 가지고 건선 유도전동기 하면 안 되지. 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지금 타워 크레인 이런 큰 크레인 애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선 유도전동기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토르크야. 이 스립이야. 여기가 동기속도야. 그럼 동기속도면 스립이 제로죠. 그죠? 그냥 앞 나간 놈하고 뒷 놈하고 똑같이, 원판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깨져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유도전동기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은 유도전동기에 고정이 돼 있을까? 고정이 안 돼 있을까요? 이 그림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토르크 곡선을 스립에 따라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면은 스립에 따라서 토르크는 이 곡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정신 차리세요. 이 유전동기는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운명이야. 얘는 죽어서 깨나도 이 운명이대로 살아가야 돼요. 알겠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꾸는 방법이 있어. 방법은 여기에 회전자에 여기에 대한 저항을 아주 좋은 컨덕티비티 전설을 쓴다든지 하면 회전자 저항이 적어질 거 아니야. 적어지든지 크든지. 그러면은 이게 바뀌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보세요. 그럼 어느 모터가 좋을까? 세 모터가 있다면, 세 모터가 이런 토르크 곡선이라면 어느 모터가 좋아요? 이게 좋잖아요. 그죠? 이게 좋죠? 이게 좋으려면은, 이게 세 개가 나타낸다는 건 뭐야? 2차 저항이, 여기에 회전자 권선의 저항이, 이거는 적은 거고, 이건 크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에? 이게 크다는 얘기야. 크니까, 거기 저항이 크니까, 바깥에 유도돼가지고 인덕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토르크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잘 못 돌아가는 거지. 그죠? 자, 이게 농용 유도운동기의 곡선인데, 분명한 건 이거는 이렇게 이게 바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모터로 다 태어나면 이런 모터로 살아가야 돼. 이 폐기 처분될 때까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곡선이 있잖아. 곡선이 다르잖아.
아,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옮겨갈 수 없다 그랬죠? 이 곡선을 옮길 수가 없어요. 유둔동기는.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이거는, 이거가 됐든 이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거를 옮길 수 있는 게 권선형 유둔동기다. 왜? 이거 옮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려면, 이거 3개 모터 아니야, 이건. 이거 3개 모터죠, 3개. 뭐가 다른? 회전자 저항이 다른 3개의 모터라고. 그러면 3개의 모터를 구현하려면, 이게 3개의 모터가 될 수 있죠? 구현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이 회전자에 저걸 빼가지고 이걸 갖다 저항을 구현하면은, 이건 뭐 50개도 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개 단계로다가 저항을 구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돼? 유도전동기지. 유도전동기니까 모태가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 그러면 유도전동기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근데 사주 얘기하면서 1층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너는 아파트 사주다 그러면 1층에서 15층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못 간다 이런 얘기야. 그것처럼 유전동기다 그러면 유전동기 팔자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걸 몰라도 수립에 영향은 받지. 수립이 제로면 이것도 유전동기도 수립이 제로가 돼가지고 안에 놓다가 바깥에 회전자 건선하고 똑같은 속도면 토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돼요? 수립에 따라서 토르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응?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2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비례주의예요. 어떻게? 토르크를 속도가 낮고 높음을 구별하지 않고 일정한 토르크를 가져갈 수 있다. 뭐예요? 자, 큰 타워 크레인. 물건을 실었어. 실을 때 이게 조금 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되지만 쭉 저쪽으로 옮길 때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천천히 가는 속도나 그 옮겨가는 속도가 차이가 없죠. 그죠? 거의 일정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토르크를 일정하게 위에서 요구하면서 큰 힘을 요구하면서 적은 속도에서도 조금 높은 속도에서도 똑같은 거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덤벼들면 권선형으로 해야 된다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2개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아주 대단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형은 유전동기는 이거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3개의 모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 하나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 더 그리려면 이게 회전자 저항을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어난 데를 다시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모자익을 해가지고 나와요. 에? 시동법에서는 이제 삼상 권선형, 제 권선형에서 그 2타 저항 시동을 하잖아요. 그 여기서 2차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용량에서만 가능한 거고, 직입 임피던스 감압해가지고, 리액타 시동이 나오는데, 리액타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 기사 시험 같은 경우도 이 리액타 기동은 정지, 스타트가 많은 데서는 리액타 시동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 시험이 어느 정도 엉터리냐, Y델타는 15km까지 30km짜리는 리액타 기동, 이건 순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100마력짜리도 100km도 그냥 지기동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마력짜리, 200마력짜리도 지기동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보면, 기사 시험 문제 보면 11kW 이하는 지기동, 11에서 20마력까지는 Y델타, 30마력 이상은 리액타. 이 아주 순 엉터리로다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학원에서 달달달 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100마력, 200마력도 지기동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방용에는
소방용에는 여러 가지 Y델타니 뭐니 구닥다리가 붙으면 기동 집회가 많아. 그러니까 그거 소방용이 들어갈 때는 다른 부하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전압강화 고려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지휘기동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온오프가 마그네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들어갔다 놨다 해. 이런데 리액터 기동을 해버리면 이 리액터의 에너지가 L값의 에너지가 세이브가 돼가지고 타버려. 예?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기동이 잦은 데는 리액터 기동을 하는 게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은 아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것은 두 개를 좀 찐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찐발을 만드는데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 Y델타 시동보상기 2차 시동지요. 이거는 이제 지금 권선형에서 얘기되는 거고요. 요거까지는 유도용 전동기고, 그지? 그래서 지금 유도 회전자와 속도 토르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통 농용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능한 한 농용 유도전동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유도전동기면 좋겠죠? 네. 근데 원래 유도용 전동기의 원 곡선은 뭐겠어요? 스타트를 하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이런 곡선을 이렇게 개선을 했어. 이렇게. 이건 고조항 아주 이건 뭐, 어?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든지 이게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길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지. 원래 전동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뭐예요, 이거? 자, 스립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죠? 지금 모터가 돌기 시작할 때죠? 네. 자, 초기 스타트 할 때인데, 그때 토르크가 저거. 그랬다가 돌면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토르크를 최대 고무줄을 당겨 놨을 때만큼 됐을 때 최대 토르크가 나오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동기 안에 로타가 혼자서 거의 이 정도 토르크 속도만큼 혼자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스위치가 딱 들어갔어요. 이제 만약에 유전동기를 껐다가 무브화에서 껐다가 이게 막 지금 돌아가고 이제 속도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시 스위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때 곡선은 이렇게 되는 곡선이 아니고 거의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이거는 뭐냐,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다고. 토르크가 주저앉는 거지. 왜 주저앉아요? 유전동기의 모터에 부하가 걸려 있잖아요. 부하가 걸려 있죠? 이게 서 있는 데서 돌려주죠? 그러니까 속도는 좀 나지만 이게 어떻게 돼? 토르크 돌려주는 힘이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힘을 위로 올리려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전동기의 성능을 개선을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게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이 안쪽으로 돼야 그 권선을 신구용으로 작업한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유도된 인덕션 자속에 의해서 그 F에 대한 그 토르크가 많이 발생이 되도록 자속을 깊게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선이 위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삼상, 단상,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극형하고 이제 비돌극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거 옛날에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안에 NS극을 만드는데 이 NS극을 NS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툭 튀어나오게 돌극형으로 만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원통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NS를 만들 거냐.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속도가 아주 고속이다. 이게 저속이다. 고속에서는 이걸 하는 게 낫고 저속에서는 이게 하는 게 낫고.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고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있어요? 고속에서는 이게 이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이게. 돌극형에서는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속에서는 되게 돌극형을 썼고 고속 발전기에서는
이게 원통형을 쓰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다. 그 다음에 역상, 정상, 영상 임피던스는 뭐 똑같아요. 설로 우리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시동 방법은 이건 이제 왜 이제 동기전동기 나오냐면은 동기전동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타트 때는 어떻게 돼? 동기전동기는 동기 속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동기 속도로 들어가려면 이 N의 바깥에 N하고 속에 S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죠. 그죠? 그럼 누군가가 전압을 줘야지, 안에다가. 그래서 스릴링을 해서 들어간다고. 근데 스타트 할 때는 인덕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도전동기 돌아간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깥에서 돌려주든지 안에서 유도전동기를 먼저 돌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자기 시동 방법. 바깥에 외부에서 로타로 해가지고 돌려줘가지고 동기속도 들어갈 때 들여놓고 빠지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되게 자기 시동 방법을 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전기자 반작용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적게 말렸을 때 중심축이 좌우로 이동하니까 그걸 가지고 쓰는 게 동기 조상기. 그렇지 않으면 이 V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돼 있어요? 동기 전동기를 만들 때, 부하가 여기에 피크가 걸리면 일부러 이게 저부하예요. 이게 고부하고. 이 저부하만큼 일 때, 이거를 이만큼 제껴놔. 이 중심축을. 그러면은 고부하 때도 이게 센터로 딱 들어오지, 이게. 응? 고부하 때 센터로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동기 인입 토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운동기를 막 돌다가 이게 유도운동기 그래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유도운동기를 돌다가 요 구간에서 DC 전압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동기속도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안에 DC 전압을 집어넣으니까 동기속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입 토크하고 탈출 토크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동기에 대한 소실과 효율, 입력, 출력 해가지고 손실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이제 동기 조상기는 이 동기 전동기의 그 조상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로의 역률의 그 조정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동기 조상기를 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직류기는 유도운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발전기에서 이제 발전기에서 그 중간에 단자전압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저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빼는 형식을 좀 어떻게 할 거냐가 타력, 분권 요것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 유도기 전용은 똑같고 이건 K5N으로다 보면 된다 그랬지. 전동기에서는 반대로다가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출력 부분을 이제 출력하고 토크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단자전압군,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유도기는 이제 변압기하고 똑같이 보라 그랬다. 그래서 변압기에 보는데 여기 이건 뭐예요? 이게 유도운동기예요. 지금 이건 건선형 유도운동 거기다 쓰세요. 이건 유도운동기 그래프고, 이 건선형 유도운동기의 이제 비례추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속도 스립에 대한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동기기는 실제 이거는 E는 4.44 K5N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여기에 조금 여러 가지 팩터가 몇 개 더 붙었다는 것이 좀 다르고, 또 다른 것들은 다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이제 동력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거 힘의 팩터는 이거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기술개선 핸드폰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기서는 그걸 안 했는데 앞부분 이제 일반 기초적인 부분 설명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기술개선 핸드북이 잘 된 거는 사이렌스다 레오나드 기동방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스캔을 받아가지고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일단 이 동기전동기에 대한 전동기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기술사 문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